자, 제 왼쪽은 강전의 변호사고요. 제 오른쪽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제가 버스 광고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책이요. 네? 김정철 네? 네네. 김정철 작가님. 작가님,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네. 네, 제가 그래서 반가워서 사진을 아유, 몇 장을 감사합니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뭔가요? 제가 이제 라임? 라임펀드 사건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쨌든 은행이나 증권사가 그 고객의 신뢰를 이용해서 그걸 악용해서 기망하는 행위를 통해 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문제점들, 뭐 그거 관련된 투쟁기 같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 투쟁기. 네, 그리고 이제 금융 피해자들 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약간 백신 같은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광고가 계속 떠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사진을 며칠 전에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철 최고께서는 사실 예전에도 책을 내셨는데 저한테는 스승님이에요. 어떡해요? 제가 어떡해요? 로스쿨 다닐 때 네. 김정철 변호사님 수업을 들었었고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형사법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책 제목이 쓰신 책 제목이 내 머릿속 형소. 내 머릿속 지우개 아니고. 내 머릿속의 제가 그 형소. 변호사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시험장에 그 책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우리 강 변호사님. 아, 예, 대단하시네요. 뭐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한 분이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결국 제명 조치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황을? 뭐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제명 자체가 사실 뭐 제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법적 절차로 다투려고 했으면은 소명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소명 절차를. 네, 예. 그러면 소명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법적 절차로 끌고 가더라도 그 전에는 사실 법적 절차로 갔으면 승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승산 가능성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제 가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기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감을 받은 그런 일이 또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좀 약간 정치적으로도 실패했고 또 법률적인 대응도 실패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도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재심 신청을 해놓고 조작됐다는 부분 이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한동훈 전 대표 명의로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좀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수사 촉구를 하고 그리고 당에는 이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면 당에서도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재심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결론을 내리는 도장을 찍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장동혁 지도부에게 전가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기회를 다 서로가 다 날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최고위 결정 과정을 보면 9명의 지도부 최고위원들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반대한 사람은 우재준 최고위원 딱 한 맞아요. 명이었고요. 양양자 최고위원은 기권. 사실상의 기권이라고 봐야죠. 사실상 기권이라고 밝혔는데 자, 이 표결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된 결과긴 한데 양양자 최고위원의 선택이 조금 의외긴 해요. 저는 양양자 그분 최고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돼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 반대이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인 것이지 이게 마치 기권인 것처럼 해가지고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명해 줘야 됩니다. 나는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는 거를 반대한다. 그럼 명확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좀 비겁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왜냐면 양양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한동훈 쪽 당원들이 최고위원 되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우재준 의원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니까 많이 답답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한전 대표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제명 이후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 한 60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60초 정도를 이렇게 늘려서 중간중간에 뭐 감회가 좀 있고 좀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뭐 모습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자,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게 뭐 복당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살아 돌아오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자, 정치적으로 살아 돌아오려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잖아요. 자, 선거에서 이겨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되고 그 선택지는 그럼 어디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지금 거의 많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뭐 한간에는 뭐 대구에 나가서 뭐 이렇게 맞아요. 선거를 통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그렇긴 무소속으로. 하지만 무소속으로.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도 실패하시게 되면 정말 큰 타격을 입으시게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정말 뭐 좀 의미 있는 곳에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준석 저희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무소속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것처럼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세력과 본인의 어떤 정치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본인만의 매력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곳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지 않나. 어떤 지역적 색이나 본인이 좀 득표하기 쉬운 지역에 가서 뭘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또 나중에 복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대구에서 이제 대구시장 나가시는 분들 그 빈자리 혹은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할 것 같으니까 부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나왔었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지금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뉴스토마토는 사실 또 보수 쪽 언론사도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께서 찬성을 하고 계시는, 제명이라는 징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계시는 형태로 여론조사가 나온 거는 많이 뼈아플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한국갤럽에서도 조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비등비등하게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 혹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수치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만약에 대구에 무소속 출마를 했을 때 그 파워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점이 있고, 그 문제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면 어부지리로 민주당 쪽에서 그 지역구를 가져갔을 때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게 되거든요. 한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도 실상 출마를 안 했었잖아요. 친한계 조경태 의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확실하다 생각하지 않으면은 출마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이렇게 조금씩 뭐 연기는 피우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이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합니다.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2-3명 국민의힘에 있습니다만 이게 또 경상북도와의 통합 이슈가 있어요. 맞아요. 통합을 하게 되면 정말 만약에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만약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대구에 자리가 안 납니다. 네, 자리가 안 나죠. 그렇게 되면 대구에 나갈 수 있는 자리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산, 평택, 충남, 아산, 인천, 계양 이렇게 4개가 남는데 그 지역은 또 그 지역에서 또 골라야 될 텐데요. 자, 그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출마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있으면은 그분들 도와줬을 때 해당 행위 되는 거고,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원외에 계신 분들, 당원이지만 원외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조금 그분들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도 조금 더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본인들끼리는 똘똘 뭉쳤습니다만 확장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그 영상에서 국민과 당원들께 이 혼란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고 어디까지가 조작이라는 거지 이야기하지 않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밝혔으면은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많이 답답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만 제명이 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위에 비해서 그 징계 처분이 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께서 또는 친한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피력을 하면서 이것이 부당하다는 거를 충분히 알릴 수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측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제명.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확실히 사실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이 모든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란이 일으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당원들의 입장은 어떻다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뭐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또 다시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약간 분열이 돼가는 메시지가 더 나오게 되고 친한계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더 분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다시 봉합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명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절차적으로도 어차피 지금 가처분 신청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집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그러면 가처분을 건다 하더라도 지게 되었을 때는 정말 이제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그 친한계 로 분류가 되는 네. 이현종 위원님이랑 방송을 같이 했는데 법적인 절차보다는 출마를 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갖고 있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왜 언론인이 특정 정치인의 그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좀 봤던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셨었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오셨고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에 재판 받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구형을 했었거든요. 악연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왔어요. 근데 유승민 전 대표가 왔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한동훈이 아니어도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승민 전 대표에게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았었어요. 출마는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어딘가에 앞장서서 당에서 역할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해보면 마지막까지 유승민 의원은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은 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유세도 돕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왔다는 것은 뭐 어쨌든 계속 정치하실 것 아니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겠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단식장에는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는 정치 패널 100이면 100 다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가지 않았죠. 좀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부분,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친한계 의원들 어제 16명이 장동영 대표와 네. 지도부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과 미래 초재선 의원 모임들도 비슷한 의견을 오세훈 시장도. 했죠. 네, 시장도 그랬죠. 자,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당내의 목소리가 분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탈당하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탈당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친한계로 분류되시는 그 의원님들의 그 다음 정치적인 행보가 사실은 보장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탈당까지는 감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제 탈당을 하지 않고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다음 행보를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메시지를 내고 그거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내지만 결국은 탈당을 하지 않는 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어떤 세력을 구축하고 그거를 실제로 어떤 선거에서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탈당 안 하겠다는 사람, 탈당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양양자 최고가 기권한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탈당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의원직을 잃게 되니까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나갔을 때 바깥이 춥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그 어떤 분투 이런 것들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완전히 모래알처럼 흩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지역구 의원들도 탈당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을 약간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진짜로 만약에 그렇게 뭔가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시려면 저는 다 친한계 분들이 똘똘 뭉쳐서 탈당을 하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연대를 하겠다라는 거를 실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꾸 말로 해가지고는 결국 계속 분열의 메시지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이 어디까지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이번에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본인이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그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 그게 네. 일종의 서사가 되셔야 될 텐데 그 서사 과정에서는 결국은 어렵고 추울수록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고 추운 과정에서의 리더십, 정말 내가 추운데도 같이 할 사람들이 있느냐, 같이 찬바람을 맞을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이게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가장 근데 아쉬운 거는 가장 아쉬운 거는 선거를 이렇게 4개월 앞두고 가장 중요한 선거이고 지방 권력을 민주당에 넘겨주느냐 마느냐에 중요한 네. 선거일 때 짝대기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무슨 논란도 있고 뭐 부분도 있지만 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딱 하면서 당의 이 전열이 흐트러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 계열에서는 자 제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하기만을 또 기다리면서 그 비판을 하고 있는 이 모습도 참 보기가 아주 안 좋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이 이거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당이 맞는가 정말 회의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지역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직접 뛰어야 하는 그렇죠. 기초의원부터 광역구 의원, 시군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당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지원을 해줘도 지금 힘든 싸움인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인기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당 지도부가 이렇게 싸우고 있었고 한 사람을 또 이렇게 한 계파를 걷어내고 또 이러면서 또 서로 지금 서로 죽어라 이런 식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보는
자체가 짜증스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상수 변호사님 계실 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고소를 해놓은 사건이 있어요. 그거 빨리 마무리되면 되거든요. 그 뭐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은 수사 다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뭐 찾아가서 경찰에 찾아가서 빨리 수사해달라 촉구하는 모습,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모습을 오히려 한동훈계에서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징계 수위 제명 높지 않냐, 김정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게시판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 윤리위 결정문을 보면은 윤리위의 절차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 개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었던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들이 뭐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뭘 했고 이 사람은 뭐 했고, 특히 뭐 비상기업과 관련이 있는 듯한 이런 식의 뉘앙스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의 그냥 경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하게 결정 내릴 거다, 이 인식을 시청자들로 하여금 새기게 하는 메시지들이었는데, 우리 당규를 보면은 윤리위 개최 과정에서 윤리위원들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기피 회피 신청할 수 있어요. 정식의 절차가 있는 건데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데 좀 영향력이 있었다 생각하고, 이번에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탈당 권유가 나왔는데, 김종혁 최고나 이제 한동훈계 몇몇 인사들이 당 지도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진짜 보수고 나머지들은 가짜 보수, 극우, 구구 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이분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당원들은 서운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 했었던 모습들이, 그때 김문수 후보 처음에 돕지도 않았잖아요. 유튜브로 돕는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나왔는데 옷에 김문수란 글자가 없어요. 본인들은 김문수라는 글자가 있는 옷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몇몇 사람들은 그걸 입고 있었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우리 당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김문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최악이 아닌 차악, 이런 표현들을 쓰고 당원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눴었던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과 당원들에게는 실망감을 저는 안겨줬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여론조사를 봤을 때 싸늘한 민심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착착 쌓여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이 측근들이 결국 당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그동안에 당 지도부를 악마화했었던 것들, 그리고 본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당원들에 대해서 극우라고 폄훼하면서 모욕했었던 것들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그 윤리위원회 결정문 있지 않습니까? 결정문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윤리위원회 결정문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거의 무슨 거기에 뭐 각종의 이상한 무슨 용어들 많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학술 논문처럼 돼 있고 일종의 무슨 보고서처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내가 탈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서 얘기를 해놨는데, 그렇게 이제 쓸데없는 말들이 많다는 것은 그 징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좀 결여돼 있다는 거를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약간 정치적인 보복성이라는 게 이미 그 결정문을 보면 그래요. 아까 이제 뭐 강전에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어떤 뭐 분열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국힘의 분들이 또 한동훈 친한계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계속 나눠가면서 배척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 저희 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점점 땅이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당은 점점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그 포석을 자꾸 깔고 뭐 이해운 후보를 지명해가면서, 물론 지금은 지명 철회됐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자꾸 영역을 확장해가는 포석을 두는데 반해서 국힘은 자꾸 영역을 축소하는 포석을 두니까
땅 따먹기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다는 게 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야 뭐 영역이 넓어지는 지금 그런 차원으로 보여지고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수의 측면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야당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